지금부터 성남시와 세종연구소에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남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또 뜻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 한반도 화해와 협력, 또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할 저희 수도권의 중심, 행복도시 우리 성남시에서 할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세 분의 석학을 모시고 여러분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행정부의 큰 차이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 바이든 후가 들어온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혹은 그것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 중국 전문가이신 이욱 교수님에서 짚어주시고 그 미중 관계, 지금 미국의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있을 때 TV를 통해 제일 많이 했던 게 폭력 사태, 뭐 불복 움직임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라기보다는 저렇게 한 4년을 더 망가지면 중국도 굉장히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할 정도로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보다는 미국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잘 보여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2번 임기가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리스의 부상, 그 해리스가 어떤 외교 정책을 갖고 있는지까지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이 펀치를 하면, 때리면 중국이 일단 맷집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짝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힘의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는 그냥 동맹, 다자 이런 형태가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들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미중 관계를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진행하면서 좀 더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신나를 풀어주셨고요. 정장님. 예, 우리 이욱 교수님께서는 바이든의 성향을 가지고 앞으로 미중 관계를 전망하시는데 저는 미중 관계를 좀 더 큰 틀 내지는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구축해놓은 그 헤게모니가 중국에 의해서 자꾸 좀 잠식당할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 유럽에도 나가 있고 미국 본토에도 있고 뭐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미군이 나가 있는 나라가 아마 전 세계 국가 중에 한 160여 개 국가가 될 겁니다. 그거 다 공산군 남침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군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거기에 경제를 장악을 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미군을 두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부국이 돼가지고 강명이 되다 보면은 태평양을 미국 혼자서 좌지우지 지 맘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중국이 국력이 커지면서 항공모함도 지금 벌써 2대를 건조를 했고 앞으로 또 만들 겁니다. 어쨌건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했고 그것을 지금 미국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바이든에게 트럼프 시대에 시작된 거지만은 바이든 시대라고 해서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쫓겨나기 전에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0년, 11년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를 기여한 또는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이 우리대로 줄 똑바로 서라고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트럼프 때 와가지고 그게 노골화됐죠.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내걸고 중국을 포위하기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부 미국의 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본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호주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인도도 그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가 빠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쿼드 플러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압력이 바이든 시대 와서는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협력을 하기 전에 미국의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왜냐? 바이든이 독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힘이 더 세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 속에서 전통 동맹인 우리를 지편으로 끌어들어가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못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끌어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뭐 평화 통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도 역할을 하시겠지만 한중 관계에서도 성남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죠. 트럼프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럼 바이든은 해결할 거냐? 바이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저는 정부 있을 때 4년 동안 공화당 부시행 정부만 상대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 부시행 정부는 동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일방적이에요. 지금 보잖아요. 트럼프에서도. 근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경청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뭐 역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7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외교안보 잡지에다 자기 출사표를 던집니다. 외교안보.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8년 동안 있으면서 동맹 관계를 갖다 아주 많이 망가뜨려 놨다. 그러면서 각 대륙마다 예를 드는데 아시아 대륙에 대한 얘기 뭐냐면 부시 행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봤다. 비리트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에 바이든은 또 올 초에 자기가 대통령이 왜 데려가는가 하는 외교안보에 대한 비전을 포린 어페어스에 또 마찬가지로 밝혔습니다.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이 트럼프가 말이야 동맹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런 많이 예를 들었어. 그러면서 한국 예를 또 들었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거기서는 이 트럼프가 말이야 방위비 분담금을 갖고 한국 정부를 갈취를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 적어도 바이든 정부는 동맹에 대해서 경청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경청을 했으면 왜 오바마 대통령 8년 했는데 왜 핵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전략적 인내 했나요? 그거는 동맹을 경청했기 때문에. 왜? 저는 그 과거에 있던 두 정부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두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북핵 정책은 강경 정책이었잖아요. 봉쇄 정책, 제재 정책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조야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에 대한 무시는 똑같아.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동맹인 정부가 저놈들 갖다가 지금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뚫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나아. 그렇죠.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고 미국을 설득할 자세가 돼 있는 정부라면 그때는 명확하게 바이든 정부가 훨씬 낫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역할에 따라 가지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볼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합리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해 주셨고요. 연수미 시장님.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이든이 꼭 이제 내각을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각 발표 관련해가지고 발칵 지금 관심사가 여성 국방장관이 미셸 플러노인가요? 그 사람이 부젤런 해밀턴이라는 무기 판매업에서 일을 하신 분이어서 뭐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초강경파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굉장히 차관 출신 국방부 차관 출신이긴 하나 매우 초강경파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과는 동맹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대북과 엄청난 긴장 관계를 유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론 이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보면 저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 차원의 어떤 다각적인 협상 카드를 들고 어쩐 책임을 회피하고 혹은 분산하기도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지금과는 다른 남북과의 결속력을 가져야만 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도대체 그러한 전환 혹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느껴져서 그러한 혹시 방법이나 지혜가 있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일단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파나 초강경파가 된다면 이것도 조건을 달아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나머지 17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남북 간의 결속과 교류가 좀 끈끈해져야 미국이라 중국한테 우리가 대항할 말이 있는데 이거 너무 못한 것 아니냐. 뭐 비판도 좋습니다만 그 얘기를 좀 3분 정도씩만 저희가 다음 주제가 있어서. 네. 일단 두 번째 은수미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또 저는 답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한 20초만, 뭐 길게 필요 없어요. 쓰고 이번은 앞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노이 국방장관 가능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국방 군수산업 쪽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강경파다. 그런데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나 미국의 국방 관계에 되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 아닌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문제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저는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해져 불규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 우리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페리 미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 아시죠? 그분이 페리 프로세스라는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물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임동원 전 장관님이 같이 해서 한국 정부가 설득해서 만든 겁니다. 그분이 국방장관 출신의 학자지만 그 국방장관 출신의 대북 조정관을 설득해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야 말이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화해협력하면 되냐 북한 그 의심스러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이렇게 인도적 지원하는 것조차도 그 정책식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게 아닙니다. 한반도 현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PD 프로세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뚫고 나갈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PD 프로세스입니다. 즉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독자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미국이 못 풀었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핵 문제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우리 합리적 아니다라고 내놓고 설득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경파라 하더라도 그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탓이다. 저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미국에 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것도 관심은 있죠. 그건 언론의 관심이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대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동적 관점을 그리고 그런 신뢰가 역사적으로 보여줬다 페리 프로세스가.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은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없습니다. 자국 중심성. 상당한 인텔리, 상당한 학자. 꼭 미국이 어떤 쪽으로 갈까?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거기다 맞춰서 뭘 할 거 아니냐,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은 좀 나은가? 오히려 불리한가? 이렇게 그걸 따지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이종석 장관이 적절하게 잘 페리 프로세스 같은 거. 그거는 그야말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자국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페리가 정책으로 맺는 게 속칭 페리 프로세스, 정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그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이 미국 정부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정말로 걸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방정부 뭐 시군 차원에서도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91년 그 법이 90년에 만들어들여가지고 노태우 정부 때지만 91년인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인데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를 열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통일부가 승인하고 또는 허가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법조문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만들어진 날부터 30년이 되는 동안에 국제정세도 엄청나게 변했고 북한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뭐 이 기복은 있었지만은 또 열렸다 막혔다 하는 그런 그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남북관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뭐 절박한데요.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주의적 교류를 할 거고 특히 성남이 바이오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1,600여 개, 의료 인력만 14,500여 명, 여기에 바이오 기업, 랩지노믹스나 이런 데는 대한민국 1, 2위 진단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바이오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주의적 지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에도 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계십니다.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하고 싶고 이것이 기업에게도 윈윈이 돼요. 지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이 전 세계적인 K-바이오의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바이오도 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절박한지 우리는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육 박사님 먼저 남북 경협 사업부터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부터 작지 않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 문화 체육교류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잠깐 단일팀 구성돼서 그나마 또 잠깐 반짝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또 이렇게 막히고 말이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 지식 공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의료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지식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수한 의료 시설이 있고 우수한 의료 노하우가 있으면 그 지식을 만들어가는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중국은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것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건 전부 문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어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이제 AI, 원격, 그다음에 의료 정보 이렇게 공유해 나가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마 풀리게 되면 관광협력 같은 요소들이 상당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북 지역에는 지금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장춘 지역에 남북 산업협력 국제협력구 시범 사업이 아마 공단이 만들어지고요. 심양하고 그 무순 사이에 신무 시범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부 남북중 협력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남북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이 닫혀 있지만요. 국경은 훨씬 더 닫을 수 있는 행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행위자가 합력을 해야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살리면서 다시 제3의 개성공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점을 확대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석 전 장관님. 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북한하고 향후 교류협력 하는데 아주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북한에서 경제연구라는 전문 잡지가 있어요. 경제 잡지가. 거기에 나오는 대외 관계의 반 이상이 뭐냐면 첨단 기술 개발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지식경제 시대라고 표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아까 정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0밖에 안 되지만 이 테크노 분야에 대해서 특히 ICT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따라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에 지금 있는 이 한교 밸리에 대한 관심은 무지 크죠. 또 북한은 또 은정 첨단 기술 개발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다 인도주의적으로 가장 북한이 취약하고 가장 갈구하는 의료보건 쪽을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여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두 개를 잘 섞으면 정말 좋은 게 나온다. 문제는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여기 못 가고 있는 거죠. 북한이 아무리 열어도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북한의 8차 당대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예상컨대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그 열병식에서 북한군 현대화된 걸 보여준 이유가 대내적 메시지론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만은 자, 이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했으니까 경제에 더 몰빵할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당대회 할 때는 경제에 지금도 올인하고 있지만 더 몰빵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돈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 속에서도 남북 간에 아마 이제 교류에 대해서 아마 북쪽에서 녹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답을 드려야죠. 시장님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아마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런 준비를 아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에 몰빵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주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고맙습니다. 서로 두 손을 맞잡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인도적 사업, 그다음에 뭐 보건 의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예외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물론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내야 되지만 좀 치사하게 됐습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계속 때를 쓰고 밀어붙이고 나가면 미국도 어쩌지를 못하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막아서지만 계속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야말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면은 미국도 뭐 어쩌지를 못하더라. 우리 이호 박사님도 한중 관계 또 북중 미중 관계 잘 분석해 주시면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성남 시민 경기도 도민들께 문재인 정부 17개월밖에 안 남았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곧 4년짜리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17개월 또 우리 국회의원들 3년 반 남았고요. 이렇게 로드맵을 좀 짜가시면서 할 수 있는 거를 각자 분야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은 시장님께는 마지막 최종 총평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 결국 핵 문제도 핵의 역사를 보면은 풀어가는 역사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박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떨 때는 사건, 국면, 구조가 있는데 사건의 차원을 자꾸 구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혼선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건은 사건대로, 국면은 국면대로, 구조는 구조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그 관행을 넘어서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석 장관께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그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곡선주로에서 추월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직선주로에서는 절대로 추월이 안 됩니다. 너무나 외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쇼트트랙 같은 거잖아요. 그거 다 곡선주로에서 코너링을 하고 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곡선에 가야만 차선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차선을 바꾸고 곡선주로에서 추월하는 것들이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남북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곧장 그것이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지면서 초저경제 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이 2% 3%의 추가 성장을 얼마든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오로지 삼면바다만 밟고 살았던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가면서 새로운 북방 경제를 창출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공동 유인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의 미래가 있단 말이죠. 한국 경제의 미래 창을 남북 협력이 열 수 있는 것이 북한이 변화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목매어 얘기했는데 그럴 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핵 문제만 진전되면 곧장 갈 수 있는 평화 경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고 북한의 핵을 갖다가 비핵화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 말도 들어주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1억 3, 4천 내수 시장이 1억이 넘으면 잘 돌아간다고 경제학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남한 5,300만 가지고 늘 부족해서 수출 강국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협력 되고 평화통일의 추석이 다져지면 8천만 가까운 시장도 커질 뿐더러 우리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교류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OECD가 갈수록 다 성장률이 정체된 이유가 더 이상 먹고 살 동력들이 없는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가능성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짐 로저스나 투자자들이 빨리 북한을 먹어야 된다고 시쳇말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분 모두가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 기준을 갖자인데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처음에 코비드 상황이 벌어졌던 한 2달 동안 제 친인척 중에 이제 의사분들이 계세요.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마스크가 소용이 없다였습니다. 의료진인데도요? 예, 의사들이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그게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스크를 쓰는 문화를 갖지 않은 서양 문화가 만든 기준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400여 명 사망을 하실 때 24만 명이 넘었어요. 아니 사망 그러니까 인구가 같다고 볼 때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인구 100대 1입니다. 그러네. 4만여 명이 사망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100분의 1로 막아낸 정말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을 갖자.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어떤 과학 지식 자체도 좀 새로운 기준에서 아마 이 시기를 넘기면서 볼만한 자존감이 생기지 않겠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냉전을 겪은 냉전 세대인데 저는 제조업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갔는데 냉전은 제조업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86인데요. 386 마지막 의무는 더 이상 냉전의 산물을 미래 세대에게 주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이고 이미 기득권 세대가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마지막 기호가 뭘까? 이런 고민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들이 미래의 세대일 수는 없거든요. 디지털을 잘 몰라요.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 그런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응원하고 해줄 수 있는 것 마지막 의무. 지금까지 70년을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폭탄을 안고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폭탄을 안고 살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우리 이런 선배님들이 그런 선배님을 모신 386 세대는 그걸 뚫어낼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국회의원에 비해서 이걸 뭐 입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늘 이런 이제 선배님 세 분 석학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 폭탄을 폭탄 제거 작업을 지자체장으로서도 하는 게 의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성남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폭탄이 없는 사회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노라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실 대한민국 5,300만 국민들이 1,370만 4분의 1이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가장 큰 광역단체고요. 그중에 우리 95만 IT와 바이오 핵심 그 산업 지역이고 지난 K방역 보면 물론 중앙정부도 잘했지만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력을 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실제 인원과 물자를 가지고 특히 성남과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K방역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민주주의와 행복이 이 지방정부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남 시민 여러분들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94분 동안의 평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북 교류시대 성남시 화이팅! 화이팅! 박수를 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